2019년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유전학자 연구팀은 인류 이동에 대한 우리의 기존 지식을 뒤집어 놓을 만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전역의 모든 성에서 10일 670명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은 그 유전적 표지자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메소아메리카 등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주요 고대 문명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단 하나의 문명만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결과가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태평양 섬 주민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800년이나 앞서 남아메리카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DNA 증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14억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고대 근원에서 유래한 유전자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견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과학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DNA에는 타임스탬프처럼 작용하는 돌연변이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인구 집단이 분리되면 DNA는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분화됩니다. 분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욱 축적됩니다. 현대 중국인 인구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미국 크기만한 광대한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규모 인구 집단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은 놀랍도록 낮습니다. 이는 공통된 기원을 시사합니다. 즉,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단일 조상 집단이 최근에 빠르게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그 조상 집단은 분명 어딘가에서 왔을 것이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인류 집단은 5만 년에서 7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을 떠난 이주 물결에서 유래했다. 이 이주민들은 아시아, 유럽을 거쳐 결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직면했고 각기 다른 적응력을 키웠으며 그들의 DNA는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푸단 연구팀이 답을 찾고자 했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고대 문명이 현대 중국인들과 가장 많은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는가? 14억 인구의 조상은 실제로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문명인 이집트에서 시작했습니다. 파라오 피라미드 상형 문자, 3,000년 넘게 나일강 유역에서 번성했던 사회입니다. 미라 유해에서 추출한 DNA 샘플은 모계와 부계 혈통을 통해 전달되는 특정 유전적 표지자인 하플로그룹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교 결과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 중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하플로그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적 거리가 너무 컸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나머지 인류를 연결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현대 중국으로 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문자 농업 그리고 도시 문명의 발상지였죠.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골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또 다른 뚜렷한 유전적 프로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하플로그룹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돌연변이 패턴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현대 중국인의 DNA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인구와의 상당한 조상 혼합이 있었다면 예상되는 유전적 표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인더스 문명이 등장했습니다. 이 문명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지리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도시는 번성했습니다. 현재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 지역에서 기원전 3300년경부터 1300년경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유전자 비교 결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조상 관계를 시사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발견된 하플로그룹이 일부 현대 중국인 집단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양이 극히 적어 공통 조상을 시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교역로를 통한 간헐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인더스 문명 인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플로그룹 알릴 A는 현대 중국인 샘플에서 2% 미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 문명들 사이에 상당한 이주나 혼혈이 있었다면
훨씬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수치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집단이었으며 때때로 교역은 했지만 유전적으로는 결코 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여 마야, 아즈텍, 올멕과 같은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접했습니다. 이들 인구는 약 1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전에 베링 육교를 건너온 집단의 후손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들의 DNA는 시베리아 집단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아시아 인구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여야 하며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일부 공통된 하플로그룹이 있었지만 유전적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유전적 거리는 마지막 빙하기 동안 분리되어 그 이후로 독립적으로 진화해온 인구 집단과 일치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에서 우세한 하플로그룹 Q는 현대 중국인의 DNA에서 1% 미만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분리는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사실상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괴베클리 태페를 건설하고 초기 농경 사회를 세운 고대 아나톨리아인들의 유전자도 검사했습니다. 역시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나톨리아 유적에서 흔히 발견되는 하플로그룹 J는 중국 샘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구석기 시대 수렵채집인 집단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초기 유럽 인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플로그룹 1은 현대 중국인의 DNA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주요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연속성도 조상과의 연결고리도 공통된 기원도 없었다. 주요 고대 문명 중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았다. 유전적 표지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하플로그룹도 일치하지 않았다. 돌연변이 패턴은 연결이 아닌 분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현대 중국인의 DNA를 황하 문명의 DNA와 비교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황하 문명은 약 7,000년 전 현재 중국 북부 평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사 수업에서 배우는 문명은 아닙니다. 피라미드도 지구라트도 수천 년을 견뎌낸 거대한 석조 사원도 없었습니다. 황하 사람들은 나무와 흙으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건축물 대부분은 수천 년 전에 부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반포와 장자이 같은 유적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혁신가였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를 개발했고 갑골문 양과 거북 등껍질에 새겨 넣은 최초의 중국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마을을 이루고 원형 가옥들을 지었는데 이는 정교한 사회 조직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농업은 조와 수수를 기반으로 했으며 이 작물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이루어지던 밀과 보리의 재배와는 별개로 그들이 독자적으로 재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동의 농업 방식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북부 황토고원 환경에 적합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퇴화하지 않았습니다. 푸단 연구팀이 황하 유적지의 유전적 표지자와 현대 중국인 인구의 유전적 표지자를 비교했을 때 그 일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현대 중국인 인구에서 가장 흔한 Y 염색체 하플로그룹인 O3형이 황하 유적의 60% 이상에서 발견되었다.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 M과 D는 모기 유전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유전적 연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현대 중국인들은 이집트인, 메소포타미아인 또는 서구 세계가 집착하는 다른 어떤 고대 문명의 후손도 아닙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하플로그룹을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일 염기 다형성 SNP라고 불리는 특정 유전적 변이를 조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이가 발생하는 DNA 서열의 개별적인 위치들입니다. 황하 유골과 현대 인구에서 어떤 SNP가 나타나는지 추적함으로써 연구진은 7,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전적 부동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전적 부동은 미미했다. 황하 유역 인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당 불내증 관련 특정 SNP는 현대 북중국 인구에서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모발 질감 눈 모양 피부 색소와 관련된 SNP도 일치했다. 단순히 하플로그룹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밀한 유전적 세부 사항까지 일치했습니다. 현대 중국인은 황하인들의 후손입니다. 황하인들은 기장농업을 발전시킨 문명이었습니다. 최초의 중국 문자를 만들고 훗날 중국 왕조의 토대가 될 사회를 건설한 인물이었다. 이는 단순히 유전적 일치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역사가들이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중국 문명은 서양에서 그 토대를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7,000년 전 황하 유역에 정착한 단일 조상 집단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고립된 채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1세기 넘게 서양 인류학자들은 문명의 확산론적 모델을 고수해왔습니다. 이 모델은 복잡한 사회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 같은 몇몇 핵심 지역에서 기원하여 정복 무역 이주를 통해 바깥으로 퍼져나갔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문자 농업 도시 중심지를 갖춘 문명을 발견했다면 그 문명이 다른 문명으로부터 그것들을 배웠을 것이라는 가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모델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문자는 쐐기 문자나 상형 문자와는 전혀 유사점이 없습니다. 중국 농업은 밀과 보리가 아닌 기장과 쌀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금속, 재련술, 철학, 국가, 통치술 모두 다른 곳에서 빌려온 체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전학적 증거는 고고학적 증거가 이미 시사했던 바를 뒷받침합니다. 중국 문명은 토착 문명이었다. 이집트에서 온 것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황하 유역에서 시작되었으며 7,000년 동안 놀랍도록 유전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기묘해진다. 황하 사람들은 7,000년 동안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는 그 확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약 5,000년 전 황하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기장 농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기술 그리고 유전자를 가지고 왔다. 양쯔강 유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살아온 벼농사를 짓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이 남부 지역 주민들은 고유한 유전적 프로필, 고유한 하플로그룹, 그리고 뚜렷한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벼농사꾼들은 황하 유역 주민들에게서는 드문 미토콘드리아 하플로그룹, 특히 B와 F 하플로그룹의 변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Y 염색체 하플로그룹 또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부 인구에서 흔한 51 하플로그룹은 북부에서는 훨씬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은 흩어져 있는 부족 집단이 아니었다. 양쯔강 문명은 적어도 8,000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왔다. 허무드와 같은 유적지에서는 정교한 습식, 벼농사 물 위에 지어진 수상 가옥, 그리고 남부지방 특유의 옥조각 전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황하 유역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혼인과 혼합으로 인해 황하 유역의 하플로그룹이 남쪽으로 퍼져나갔지만 남부 인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남부 중국 인구에서 나타나는 혼합된 유전적 프로필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황하 유역 출신이며 초기 양쯔강 유역 벼농사꾼들의 유전자가 상당 부분 섞여 있습니다. 혼혈 비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고대 양쯔강 벼농사 지대의 중심부인 저장성과 푸젠성 인구는 원래 남부 인구의 혈통을 25-30% 정도 이어받았습니다. 더 북쪽의 장수성과 안후이성에서는 혼혈 비율이 15-20%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황하 유역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황하 혈통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남쪽 끝 지역에서도 황하 혈통이 지배적입니다. 광둥성과 광시성 인구는 황하 유역의 원래 발원지에서 1600k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70-75%가 황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철저하고 지속적이었다. 황하 유역 인구가 서쪽으로 확장하여 현재의 스촨과 티베트 지역으로 진출했을 때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 유전적 표지자는 티베트 인구에서 나타나지만 이미 존재했던 고산지대 고유의 하플로그룹과 혼합되어 있다. 인구 증가는 실제로 일어났지만 완전한 대체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합이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들은 황하 유역의 하플로그룹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저지대 인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산지대 적응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산소 처리를 돕는 EPAS1 유전자의 변이는 티베트인에게서 80%의 빈도로 나타나지만 한족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황하 유역 사람들이 티베트 고원으로 이주했을 때 수천 년 동안 고지대에 거주해온 집단들과 섞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고지대 집단들은 혼합된 인구가 4000m 이상의 고도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유전적 적응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혼혈이 없었다면 티베트로의 확장은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약 3000년 전 훗날 한족이 될 사람들의 유전적 특징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황하 유역의 혈통에 남쪽과 서쪽 지역 인구의 혼혈이 다양한 정도로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 유전적 특징은 그 이후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정성 때문에 푸단 대학 연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현대 중국인의 DNA를 2000년 전, 3000년 전, 심지어 5000년 전 고대 DNA와 비교해보면 그 연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동일한 하플로그룹, 동일한 돌연변이 패턴, 동일한 유전적 표지자. 연구진은 이 000년 전 한나라 무덤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유전적 프로필은 현대 북중국 인구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200년 전 상나라 유골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유전적 특징은 왕조 전쟁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유럽과 비교해보세요. 유럽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엄청난 유전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약 5000년 전 중앙아시아의 스텝 목축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남성 인구의 최대 90%를 대체했습니다. 스텝 지역으로의 이주는 유전적 불연속성을 초래하여 고대 유럽 인구에서 현대 인구로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그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영국에서 추출한 DNA는 종형 토기 문화가 도래했을 때 대규모 유전자 교체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유전적 구성은 불과 몇 세기 만에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현대 유럽인은 유전적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인구 집단의 조상 유전자가 겹겹이 쌓여 형성된 것입니다. 반면 현대 중국인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단일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주변 집단을 흡수하며 확장했지만 완전한 유전자 교체는 겪지 않았습니다. 몽골 정복의 영향조차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유전학자들은 북중국 인구에서 몽골 혈통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2% 미만입니다. 몽골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중국을 지배했지만 인구의 유전적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일까요? 세계 다른 지역이 끊임없는 격변을 겪는 동안 중국 인구는 어떻게 그토록 유전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일부는 지리적 요인에 있습니다. 황하 유역은 서쪽과 남쪽으로는 산맥, 북쪽으로는 사막, 동쪽으로는 태평양이라는 천연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이 중국을 정복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특정 인구 집단이 유전적으로 우세해질 수 있는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은 남서쪽으로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북서쪽으로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 또 다른 장벽을 이루고 있다. 중국 남서부의 산악지대는 극도로 험준하여 대규모 이주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황하 유역 인구는 주로 농업이 가능한 강 계곡과 저지대 회랑을 따라 확장되었습니다. 발생한 침입은 이미 북중국 인구와 유전적으로 혼합된 인접 지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농업 또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북부의 기장 재배와 남부의 벼농사는 인구 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농업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외부 세력이 이들을 몰아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청동기 시대에 황하 유역은 제곱킬로미터당 약 100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북쪽의 스텝 지역이 제곱킬로미터당 1-2명밖에 부양할 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인구 밀도 격차가 극심할 경우 성공적인 군사적 정복조차도 유전적 대체를 가져오지 못한다. 세 번째 요인은 문화적 연속성이었다. 중국 문명은 문자 체계 관료제 국가 그리고 왕조 교체 속에서도 지속된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13세기에 몽골이 중국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중국인들을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중국의 행정체계를 채택하고 중국 엘리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몇 세대 만에 그들의 유전적 기여는 기존 인구에 흡수되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료를 선발했으며 한족이 아닌 엘리트들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몽골과 만주 귀족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고전 문헌을 숙달하여 본질적으로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한족 가문과 혼인하면서 몇 세대 만에 그들 고유의 유전적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문자 체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어 한자는 구어 방언이 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북부 사람과 남부 사람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문자를 통해서는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지역적 차이를 초월하고 공통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공유된 문자 문화가 형성되었다. 17세기 만주족의 정복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지배권은 바뀌었지만 그 기저에 깔린 유전적 문화적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청나라 황제들은 만주족의 정체성을 장려하고 만주족과 한족 간의 분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특히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는 혼인이 흔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만주족 가문이 상당한 한족 혈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푸단대학교 연구는 현대 중국인과 황하 문명 간의 유전적 유사성만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제국 침략 기근 전쟁 속에서도 7000년에 걸친 유전적 연속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며 문명 확산에 관한 기존의 모델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유전적 증거가 중국 문명과 서양 문명 간의 연관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데 중국 문명이 서양 문명의 파생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중국인의 조상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하 유역에서 서양의 영향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신들만의 농업 문자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중국 문명은 진정한 암흑기를 겪지 않았을까요? 이집트는 붕괴기를 겪었고 메소포타미아는 분열되었으며 인더스 문명은 완전히 사라졌고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요? 왕조 시대는 분명히 있었겠죠. 분열과 재통일의 시기가 있었지만 문명 자체는 결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체계는 사라지지 않았고 농업 기반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유전적 문화적 연속성도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바로 인구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5000년 전 황하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과 오늘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조상입니다. 이러한 연속성은 회복력을 만들어냅니다. 제도적 기억을 형성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푸단대학교 연구는 중국 인구 집단에 대해 예상치 못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이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 지역 인구가 초기 황하 문명과 가장 강력한 유전적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지역 인구는 양쯔강 벼농사 농가와의 혼혈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일부 유전적 표지자는 동남아시아 인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는 명확한 지역적 패턴을 보여주었다. 황하 유역의 중심부인 허난성 산시성 그리고 산시성 지역 주민들은 85-90%가 황하 유역 출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혼혈이 거의 없는 초기 기장 농가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남쪽으로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으로 내려가면 황하 유역의 혈통 비율은 70-75%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25-30%는 양쯔강 유역의 쌀 농사를 짓던 사람들과 그 이전 남부 지역 주민들의 후손입니다.
서부 지역, 특히 스촨성과 티베트 고원 인근 지역의 인구는 고산 지대 집단과의 혼혈을 보였다. 스촨성 인구는 약 75%가 황하 유역 출신이고 15%는 티베트 고산 지대 출신이며 나머지 10%는 초기 남서부 지역 출신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황하 유역의 유전적 특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토대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국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지닙니다. 단일한 한족이라는 민족 개념은 정치적, 문화적 구성물이지만 유전적으로는 정체성을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혈통의 지역적 혼합 정도가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연속성은 놀라울 정도로 뚜렷합니다. 중국 북부 사람과 중국 남부 사람은 북유럽 사람과 남유럽 사람보다 유전적으로 더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7000년에 걸친 상대적인 유전적 안정성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동남아시아 대만 및 기타 지역으로 이주한 중국 디아스포라 인구 역시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하 유전적 특징은 전 세계 해외 화교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14억 명의 사람들을 단일 조상으로 연결하는 유전적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구는 또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황하 문명이 현대 중국인 인구의 유일한 조상이라면 7,000년 전 이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다른 인구 집단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전학적 데이터는 그들이 흡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황하 유역의 확장은 기존 인구를 멸종시키지 않고 오히려 통합시켰습니다. 혼인 문화 동화 유전자 혼합을 통해 수천 년 동안 황하 유역의 유전적 특징이 지배적이 되었지만 현대 중국인의 DNA에는 여전히 기존 인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일어난 일과는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스텝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일부 지역에서 기존 인구를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인구 증가가 더 느리고 점진적이며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푸단 대학의 연구는 2019년 이후 다른 연구팀들에 의해 재현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구마다 동일한 기본 결과가 확인됩니다. 현대 중국인 인구는 다른 고대 문명으로부터의 유전적 영향이 거의 없이 황하 문명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인류의 이주와 문명 발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여러 복잡한 사회가 단일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립된 채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또한 적절한 조건에서 수천 년에 걸친 유전적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리 농업 그리고 문화적 회복력은 주변에서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와중에도 유전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인구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중국인의 DNA를 기록된 모든 고대 문명의 DNA와 비교했을 때 단 하나만이 일치했습니다. 이는 어떤 거대한 역사적 우연 때문이 아니라 중국 문명이 단일 조상 집단에서 발전하여 7,000년 동안 유전적 연속성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4억 인구의 조상들은 7,000년 전 황하 유역에서 기장을 재배했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탈인분지 미라의 DNA 증거를 분석하고 중국 서부 한복판에서 발견된 이 미라들의 유럽인 같은 외모가 유전학자들이 고대 이주 경로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미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